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100년 이상 전에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880년대 영국 런던 동부의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범죄자가 영국 전역에 충격을 준 잔인한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했으며 그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겼고 오늘날까지도 범인의 진짜 신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10대 사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 범인은 바로 잭 더 리퍼입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발생하였고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로 대량의 이민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빠르게 일자리가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화이트채플 지역은 집세가 저렴해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점차 이곳에는 대량의 이민자가 모이게 되었고 화이트채플의 환경과 치안은 매우 열악해 런던 경찰은 이곳의 경찰력을 증강해야 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은 거리에서 순찰하는 경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에 비해 경찰력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치안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화이트채플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생존을 위해 일부 여성은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거리로 나가 손님을 유치하며 겨우 몇 푼의 수입을 벌어야 했습니다. 1888년 8월 6일, 그날은 화요일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전 4시 45분에 화이트채플의 조지 야드 거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공사장에 나가려고 1층 계단을 오르던 중 바닥에 누워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고 주변은 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현장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이 장면을 목격한 후 마치 바람처럼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5분 후 그는 순찰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급히 경찰관을 사건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하반신에는 39개의 상처가 있었고 자궁이 찔려 있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법의학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사체를 검사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추정 시간은 약 3시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아파트의 1층 계단이며 경찰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거주자는 새벽 무렵에 누군가의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채플 지역에서는 밤에 가정폭력이 자주 발생하므로 비명소리는 드문 일이 아니어서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두 사람은 오전 2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계단에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오전 3시 30분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그는 술에 취한 노숙자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오전 2시에서 3시 30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는 38세의 매춘부 마사 타브렘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녀의 주소는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조지 거리 19번지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마사 타브렘은 전날 밤 몇 명의 동업자와 함께 바에서 2명의 군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오후 11시 45분 피해자 마사 타브렘과 두 군인 중 한 명이 바를 떠났습니다. 한 순찰 경찰관은 그날 오전 2시 30분경 사건 현장 근처를 순찰하던 중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군인 같았으며 백인이고 검은 머리에 갈색 수염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군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 군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곧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이 군인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틀 후 지역 군부대에서 사건 발생 당일 휴가를 나온 모든 군인들이 소집되어 순찰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원 확인 후 경찰관은 자신이 그날 밤 본 사람과 매우 닮은 2명의 군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두 군인은 신뢰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시하여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한 지 시간이 지나도 성과가 없자 첫 번째 사건 발생 25일 후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88년 8월 31일 토요일 오전 3시 40분 한 마차 기사가 동런던의 거리에서 말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이트채플 지역의 벅스로우 거리의 마구간 근처를 지나던 중 찰스 크로스라는 이름의 한 남성에게 갑자기 불려서 멈췄습니다. 찰스 크로스는 놀란 표정으로 마차 기사에게 마구간 입구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 같고
아마도 죽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고 가로등도 없어 주변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구간 입구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고 눈은 뜨고 있으며 치마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자의 얼굴을 만져보니 여전히 따뜻했지만 손은 차가웠습니다. 오전 3시 45분, 한 순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여성의 몸을 비추자 그녀의 얼굴에 여러 개의 멍이 있고 이가 몇 개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2개의 칼자국이 있었고 배는 찢겨서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매우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오전 4시, 법의학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3시 30분경으로 찰스 크로스와 마차 기사가 시신을 발견한 지 약 10여 분 전으로 보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인 칼로 접이식 칼이나 보이 나이프일 가능성이 높으며 외과용 칼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를 가르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라 범인이 해부학적 지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43세의 매춘부 메리 앤 니콜스로 확인되었으며 그녀의 거주는 스롤 스트리트에 있는 한 여관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 오전 1시 20분경 메리 앤 니콜스가 여관으로 돌아왔고 여관 주인이 집세를 요구했으나 메리 앤 니콜스가 돈이 없어서 여관을 떠났습니다. 오전 2시 30분 여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화이트채플과 올드게이트의 모퉁이에서 메리 앤 니콜스의 친구가 그녀가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장소는 시신이 발견된 마구간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친구는 메리 앤 니콜스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메리 앤 니콜스는 혼자서 마구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3시 15분, 한 순찰 경찰관이 마구간 근처를 지나갔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5분 후, 두 남성이 마구간 입구에서 메리 앤 니콜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른 목격자가 없었고 이상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찰스 크로스가 범인일 것이라는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메리 앤 니콜스를 살해한 후 찰스 크로스가 우연히 지나가는 마차 기사를 보고 이후 시신을 발견한 것처럼 가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찰스 크로스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의 신원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으며 단 한 달 만에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2건의 연속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피해자가 모두 매춘부이고 범행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두 사건을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복부에 여러 차례 찔림을 당한 반면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배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두 사건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며 동일 인물의 범행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8일 후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88년 9월 8일 토요일 오전 5시 45분, 함버리 스트리트 29번지에 사는 마차 기사가 아파트 뒷문에 누워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계단에서 약 15cm 떨어진 아파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의 배는 찢어져 있었고 장기가 어깨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깊은 자국이 2개 있었고 자궁과 일부 방광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흉기는 길이가 15에서 20cm인 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약 2정, 찢어진 봉투, 조각천, 빗, 가죽 팔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47세의 앤니 챗맨으로 매춘부로 일하며 폐병이 심해 크로싱햄 로지, 도체스터 스트리트 35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주민은 오전 5시경, 최근에 누군가 그의 지하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뒷문 잠금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확인을 마친 후 그는 뒷마당에서 가죽 조각을 자르기 위해 계단에 앉아 있었고 그 외에는 뒷마당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주민은 오전 5시 15분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뒷마당으로 나갔을 때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주민은 오전 5시 30분경 피해자인 앤니 챗맨이 길가에서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뒷모습으로 보았을 때 이 남자는 약 40세 정도로 앤니 챗맨보다 키가 조금 더 컸고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두운 색 외투를 입고 갈색 중절모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여성은 남자가 앤니 챗맨에게 너 괜찮니? 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고 앤니 챗맨은 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단서를 종합한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 오전 5시 30분에서 5시 45분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찢어진 봉투를 발견했으며 그 위에는 1888년 8월 28일자 런던 우편소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봉투의 단서를 통해 경찰은 에드워드 스텔리라는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앤니 챗맨의 연인이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 그녀와 함께 자주 지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텔리는 신뢰할 수 있는 RIBI를 제시했으며 화이트채플 지역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사건의 범인을 명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사건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단서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곧 이 사건들이 지역 주민인 존 파이저라는 남성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8세의 폴란드 출신 유대인으로 신발 제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존 파이저는 가죽 앞치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위협하기 위해 종종 칼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저널리즘 품질이 낮은 신문들이 이 소문을 보도하였고 경찰이 존 파이저의 집을 수색하여 5개의 긴 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존 파이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RIBI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파이저는 자신을 중상모략한 저질 신문사를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후 지역 중앙 언론사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빨간 잉크로 작성되어 있었고 주인님께 제가 곧 경찰에 잡힐 것이라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죽 앞치마에 대한 농담은 정말 웃겼습니다. 나는 매춘부들을 싫어하며 당신들이 나를 잡을 때까지 그들의 배를 계속 갈기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잘했죠. 그 여자는 심지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나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좋아하고 계속할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나의 새로운 장난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생강 맥주병에 빨간 페인트를 조금 남겨두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금방 접착제로 굳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빨간 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내 욕구를 더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하하. 다음에는 그 여자의 귀를 가위로 잘라 경찰에 보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잘 간직하세요. 내가 또 다른 작품을 완성하면 더 발표하겠습니다. 나의 칼은 정말로 날카롭고 훌륭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즉시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서명, 잭 더 리퍼. 편지에서 발신자는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임을 인정하고 경계를 조롱했습니다. 경찰은 이 편지를 받은 후 이것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한 편지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네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88년 9월 30일 일요일 오전 1시 더트필드의 마당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44세의 매춘부인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의 목에는 2개의 칼자국이 있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왼쪽 경동맥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것이며 피해자는 복부를 절개당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날 새벽 12시 35분경 그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가 평균 체격의 검은색 긴 코트를 입은 남성과 벽에 기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가 안 돼, 오늘 밤은 안 돼, 다음에 만나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새벽 12시 45분경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가 한 남자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자는 검은 머리에 약 165cm 정도의 키이며 갈색 수염을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를 길로 끌고 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이 남자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 방식이 이전 사건들과는 다소 달랐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서로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의 시신이 발견된 지 45분 후인 오전 1시 45분,
순찰 중인 경찰관이 미트리 광장에서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가 살해당한 곳에서 1km도 채 되지 않은 지점에 또 다른 여성이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46세의 매춘부인 캐서린 에드웨스였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2개의 칼자국이 있었고 배는 깊게 찢어져 장기가 오른쪽 어깨 위로 끌려 올라가 있었으며 그 위에는 불분명한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귀, 왼쪽 신장, 그리고 대부분의 자궁이 잘려나갔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떠날 때 함께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를 살해한 후 유사한 방식으로 캐서린 에드웨스를 절개했으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신속히 현장을 떠나야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는 캐서린 에드웨스를 만나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동일한 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순찰 경찰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이 지역을 순찰하던 중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캐서린 에드웨스의 사망 시간은 오전 1시 30분에서 1시 45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오전 3시, 다른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구울스턴 거리에서 캐서린 에드웨스의 피 묻은 앞치마를 발견했습니다. 앞치마가 발견된 곳 근처의 벽에는 100분의 마크로 쓰여진 낙서가 있었고 내용은 유대인이 이 연쇄 살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낙서는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이 범인이 남긴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낙서가 주민들에게 증오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임의로 지웠습니다. 같은 날 밤 발생한 2건의 살인 사건은 화이트채플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자 불만을 품은 상인들이 조지 루스크라는 남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화이트채플 경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밤에 순찰하며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감시하도록 조직했습니다. 또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50파운드의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후 중앙언론본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내일 당신들은 잭 더 리퍼와 이중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여자에게서 비명이 나와서 경찰의 귀를 잘라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이 편지를 비밀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뜨거운 잭. 이 편지도 붉은 잉크로 쓰여졌으며 글씨체도 이전 편지와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글쓴이가 잭 더 리퍼라고 자칭하며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와 캐서린 에드웨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편지는 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4시간 후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지에 설명된 내용은 모두 언론에 보도된 공개 정보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2 편지가 같은 기자의 악의적인 농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2 편지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 편지의 내용은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범인은 희생자의 귀를 자를 것이라고 언급했고 캐서린 에드웨스의 손도 실제로 잘려나갔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일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잭 더 리퍼가 실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여러 언론사에서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으며 그중 대부분은 악의적인 농담이었습니다. 이 2 편지 또한 누군가의 농담일 수 있지만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나중에 이 이름이 범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888년 10월 16일 조지 러스크, 조어지 러스, 화이트채플 자경위원회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친애하는 조지 러스크에게 저는 그 여자에게서 가져온 신장 반쪽을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반쪽은 제가 튀겨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신장을 자르는데 사용할 칼도 함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저를 잡으러 오세요. 이전과는 달리 범인은 편지에서 잭 더 리퍼라고 자칭하지 않았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함께 보냈습니다. 조지 러스크가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실제로 신장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사건을 중시하게 되었고 그들은 3번째 편지의 글씨가 이전 2 편지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3번째 편지에는 여러 철자 및 문법 오류가 있었으며 분명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상자에 담긴 신장 반쪽을 런던 왕립병원에 보내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이 신장이 강한 알코올에 보존된 사람의 왼쪽 신장이라고 밝혔고
캐서린 에드웨스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 그녀의 왼쪽 신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신장 반쪽이 캐서린 에드웨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법의학 기술이 제한적이어서 의사들은 이것이 인간의 신장인지 100% 확신할 수 없었고, 이 신장이 캐서린 에드웨스의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에서는 이것이 동물의 신장이며 편지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농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잭 더 리퍼가 나타난 후 경찰은 그가 보냈다고 여겨지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으며 대부분은 위조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범인이 보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88년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45분, 한 집주인의 보조원이 화이트채플의 도색거리에 있는 메리 제인 켈리의 집에 임대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메리 제인 켈리, 25세는 매춘부로 6주 동안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메리 제인 켈리는 출입문과 보조원이 서 있는 옆에 2개의 창문이 있는 작은 방에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바깥에서 열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옆에 있는 창문으로 가보았으나 커튼에 가려져 내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은 곧 천으로 덮인 창유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했고 그는 커튼을 걷어내고 창문에 있는 천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메리 제인 켈리가 침대에 누워있고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흐르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으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메리 제인 켈리의 방은 크지 않았고 방 안에는 침대와 3개의 탁자, 침대 머리맡에 걸린 과부의 그림이 있는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메리 제인 켈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목에는 명백한 조여진 자국이 있었으며 배는 찢겨 내장이 밖으로 파내어졌고 가슴도 잘려 있었으며 얼굴은 변형될 정도로 베어 있었습니다. 부검 후 법의학 직원은 메리 제인 켈리의 사망 원인이 목이 잘린 것과 그 후에 시신이 분해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용된 흉기는 폭 2.5cm, 길이 15cm의 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방식과 흉기가 이전 사건들과 유사하므로 이는 잭 더 리퍼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메리 제인 켈리의 한 친구가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이날 오전 2시경에 메리 제인 켈리가 6펜스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약 30세의 유대인 남자가 메리 제인 켈리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메리 제인 켈리의 친구는 그 남자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느꼈고 메리 제인 켈리와 그 남자가 지나갈 때 그 남자는 모자를 낮게 눌러쓴 채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메리 제인 켈리와 그 남자가 오전 2시 45분경 메리 제인 켈리의 집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나 안타깝게도 경찰은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사건 이후 잭 더 리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런던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건 2에서 사건 5까지의 5명의 피해자가 모두 배가 찢어진 반면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마사 테브럼은 배를 여러 번 찔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마사 테브럼의 죽음을 초래한 범인은 다른 사람일 수 있으며 그녀의 사건을 이후 사건들과 연관짓지 않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건 2에서 사건 5까지의 4건에서 5명의 피해자는 고전적 피해자라고 불리며 마사 테브럼의 사건은 제외됩니다. 이 연쇄살인 사건은 영국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당시 최고의 수사팀을 화이트채플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셜록 홈즈라는 추리 소설이 매우 인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설의 작가이나서 코난 도일을 초청해 수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춘부였고 대부분 기혼이며 자녀가 있었고 심한 음주 문제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마사 테브럼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마사 테브럼이 잭 더 리퍼의 첫 번째 피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 4명의 피해자 마리 제인 켈리, 애니 체프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에드웨즈는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목이 베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의 피해자 마리 제인 켈리는 시체가 분해되어 정확한 절단 방향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녀의 목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베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직업은 의사나 도축업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런던에 있는 거의 모든 도축업자와 의사를 조사했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심각한 사건은 빅토리아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여왕은 화이트채플 지역이 런던 항구 근처에 있으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런던과 유럽 대륙 사이에서 일부 배들이 잠시 정박한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범인은 배에 있는 도축업자일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사건이 주말에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후 경찰은 이러한 배들의 입항 기록을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일과 완전히 일치하는 날짜에 입항한 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채플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2,000명이 넘는 의심자 중에서 300명 이상으로 압축되었으며 그중 80명은 중범죄 용의자로 간주되었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었습니다. 1892년 대규모 조사에 4년이 걸렸고 경찰의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조사를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잭 더 리퍼가 나타난 이후 전 세계의 탐정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몇 가지 특성을 발견했는데 첫째로 잭은 인체 해부학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늦은 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거리에는 불빛이 없어서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의 신원은 쉽게 숨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빠르게 접근하고 떠났으며 그의 칼 사용 능숙함이 드러났습니다. 잭은 희생자의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르는 것을 선호했으며 그는 왼손잡이일 수도 있고 양손 모두를 매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생자는 강한 저항의 흔적이 없었고 이는 잭이 매우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어 희생자를 빠르게 제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주말에 발생했으며 이는 잭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매춘부를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희생자는 매춘부였으며 이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경찰은 몇몇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용의자 몬타규 존 드루잇, 만터규 존 드로이트은 31세의 변호사로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외과 의사였고 어렸을 때부터 해부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몬타규 존 드루잇은 유전적인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888년 12월 30일 몬타규 존 드루잇은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연쇄 살인 사건 중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한 달 후입니다. 그가 사망한 후 잭 더 리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몬타규 존 드루잇이 잭 더 리퍼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의자 프랜시스 텀벨티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의사로 유럽 전역을 여러 차례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텀벨티는 여성, 특히 매춘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 저녁 파티에서 여성의 내장 기관을 수집한 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수집품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온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잭 더 리퍼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프랜시스 텀블티는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 그는 경찰이 자신을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목록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영국 경찰은 그를 미국에서 송환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실패했습니다. 이후 프랜시스 텀블티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용의자 세베린 클러사우스키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14세의 가족에 의해 외과 의사의 보조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몇 가지 외과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잭 더 리퍼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화이트채플 지역의 이발소에서 보조로 일했습니다. 1891년 그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의심받는 이유는 나중에 3명의 아내를 독살하여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연쇄살인 행위는 잭 더 리퍼와 연관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903년에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세베린 클로소프스키가 잭 더 리퍼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의자 리지 윌리엄스, 리지 윌리엄즈는 여성 용의자이며 그녀의 남편은 당시 영국 왕실 의사인 존 윌리엄스, 존 윌리엄즈입니다. 2011년 윌리엄스 부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2.5cm 너비, 15cm 길이의 수술용 칼이 우연히 발견되었고 이 칼은 잭 더 리퍼가 사용한 흉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존 윌리엄스와 리지 윌리엄스는 한동안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의 아내 리지 윌리엄스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극심한 질투에 사로잡힌 리지 윌리엄스가 이 여성들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자궁이 그렇게 손상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용의자 아론 코스민스키, 에런 코즈민스키는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이발사로 일하는 유대인 이민자입니다. 그는 경찰의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아론 코스민스키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서 아론 코스민스키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론 코스민스키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1891년에 그는 한 여성에게 칼로 위협한 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독살할까 두려워하며 목욕을 거부했습니다. 1919년 9월 9일 아론 코스민스키는 정신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53세의 나이였습니다. 2007년 영국의 사업가 러셀 에드워즈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발견된 캐서린 에드워스의 스카프를 경매에서 구입했습니다. 실험실은 이 스카프에서 피해자 캐서린 에드워즈의 DNA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DNA를 추출했습니다. 비교 결과 실험실은 이 남성의 DNA가 아론 코스민스키의 후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잭 더 리퍼가 아론 코스민스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의문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카프가 실험실에서 검사되기 전에 더럽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 전시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험실의 결과는 설득력이 없으며 이 DNA 감정 보고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론 코스민스키가 잭 더 리퍼라는 결론은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증거는 잘 보존되지 않았고 조사관들은 현장 보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그 증거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현재의 감정 기술이 적용되었다면 아마도 사건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잭 더 리퍼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발사 아론 코스민스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오직 잭 더 리퍼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